구석의 노인, 리버풀 미스터리. 오늘은 안락의자 탐정 구석의 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보석 상인에게 사기를 치는 이야기인데요. 노인의 추리를 듣기 전까진 이번에도 범인을 추정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다만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등잔 밑이 어둡다 정도? 작은 의심이 낳은 커다란 불행에 대한 이야기, 리버풀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직함. 그러니까 외국의 자규는 언제나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데 아주 유용하지. 어느 날 구석의 노인이 여기자 폴리에게 말했다. 최근 가장 영리한 사기 범죄는 비엔나에서 자신을 시무어경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저질렀는데,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친 남자는 오로 끝나는 백작이거나 오프로 끝나는 왕자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네. 다행히도 이곳의 호텔과 숙박업소 관리자들은 외국 사기꾼들과 수법을 잘 알고 있어서 어눌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상류층 직위를 가진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폴리 기자가 말했다. 그 결과 때때로 이 나라를 방문하는 진짜 귀족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지. 구석의 노인이 말했다. 자, 귀족 족보인 고타에 정식으로 기록된 세면이츠 왕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는 일주일 동안 호텔의 모든 방을 사용할 만큼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더군.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덕기석으로 장식된 담배 케이스를 도난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다소 초라해 보이는 프랑스 보이는 고용주를 대신해서 주인과 자신 그리고 수행원을 위한 최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한 순간부터 리버풀 로스웨스턴 호텔 매니저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지. 그 비서는 세메니츠 왕자가 도착하자마자 매니저에게 지폐와 서류, 채권 등을 맡겼는데, 그 고귀한 손님이 맡긴 돈은 호텔에서는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이유는 없었네. 프랑스 비서인 엘베트 랑베트는 주인이 리버풀에 며칠만 머물고 구리 왕자이자 엄청난 재력가인 기로한 씨와 결혼한 여동생 안나 세메니츠 공주를 방문하기 위해 시카고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러시아 왕제에 대한 리버풀 사람들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네. 그는 이틀 동안 노스웨스턴에 머물면서 볼드가의 보석상으로 비서를 보내 여동생에게 선물로 줄 보석을 구입하고 싶으니 다이아몬드와 진주 제품을 가지고 호텔로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보석상인 윈슬로우 씨는 비서 엘베트의 요청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의 파트너인 바살 씨와 함께 의논을 했네. 두 사람 모두 최근 보석 거래가 저조해서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바랐고, 또 왕자에게 자신들을 소개한 호텔 지배인 베티트 씨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외국 직항과 저속해 보이는 프랑스 비서가 마음에 걸려 그들은 몇 가지 결정을 했네. 첫째는 자신들은 외상 거래를 하지 않으며, 둘째, 수표나 어음을 받으면 그것이 현금이 될 때까지 보석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였어. 그런 다음 누가 보석을 가지고 호텔로 갈지를 결정해야 했지. 시니어 파트너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는 건 비즈니스 에티켓에 어긋나는 일이고, 더구나 수표나 어음이 현금화될 때까지 보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하기에 그나마 점원이 덜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 다음 외국어로 상담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윈슬로와 바살은 12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영국인답게 자국어 외에는 외국어에 무지했기 때문에 최근 입사한 젊은 독일인 슈바르츠 씨를 보내기로 했네. 슈바르츠 씨는 윈슬로 씨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이자 대자였고, 윈슬로의 여동생은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은세공업을 하는 독일인 슈바르츠와 결혼을 했지. 윈슬로 씨에겐 자녀가 없어서 그 젊은이는 삼촌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마도 그가 윈슬로의 후계자가 될 거라 사람들은 생각했네. 처음에 바살 씨는 슈바르츠가 아직 보석 비즈니스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가 이곳 지리도 익숙치 않은데 비싼 보석을 가지고 보낸다는데 좀 망설였네. 하지만 파트너의 설득을 받아들여 16,000파운드가 넘는 목걸이와 펜던트, 팔찌, 반지 등을 가지고 다음날 오후 3시 호텔로 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지.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고 일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네. 보석상은 평소대로 아무 일 없이 운영이 됐고 윈슬로 씨는 매일 오후 1시간씩 신문을 보던 클럽에서 7시쯤 돌아와 조카가 호텔에서 돌아왔느냐고 물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슈바르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윈슬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 바살 씨와 논의한 끝에 호텔루가 지배인 베티트 씨를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네.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전부터 당신이 돌아와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렸죠. 난 당신이 슈바르츠와 함께 만나서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살이 말했지. 바살은 이미 호텔로 찾아가 홀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슈바르츠가 쇠메네츠 왕자에게 명함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 그게 몇 시였나? 바살이 물었네. 3시 10분쯤이었고 1시간쯤 후에 돌아갔습니다. 언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슈바르츠 씨는 3시 45분쯤 이곳을 떠났습니다.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그가 떠날 때 지배인 페티트 씨가 복도에 있었고 그가 일은 잘 됐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슈바르츠 씨는 웃으면서 나쁘지 않았죠? 라고 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직원이 물었지. 아무것도 아니네. 베티트 씨를 만날 수 있나? 물론이죠. 호텔 지배인 베티트 씨는 그 젊은 독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살 씨와 함께 걱정을 했지. 4시 조금 전에 그와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이면 항상 우린 그 시간에 불을 켜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살 씨. 젊은이가 돌아가는 길에 다른 볼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돌아가시면 아마 와 있을 겁니다. 다소 안심한 듯 바살 씨는 베티트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상점으로 돌아왔지만 8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슈바르츠 씨가 돌아오지 않았어. 윈슬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했지만 이 문제를 비난하거나 조카 슈바르츠가 16,000파운드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네. 단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상황은 아주 희박했지만 윈슬로우 부부 저택은 버킨헤드 마을 끝자락에 있었고 슈바르츠는 리버풀에 온 후 줄곧 그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가 몸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상점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었지. 보통 귀한 보석을 집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본 거야. 사실 실종된 젊은이에 대한 윈슬로 씨와 바살 씨의 걱정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별 흥미있는 얘기도 아니야. 윈슬로는 집으로 가봤지만 조카는 없었고 이후로도 슈바르츠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어.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던 윈슬로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서둘러 노스웨스턴 호텔로 가서 세메네츠 왕자를 만나려 했지만 왕자는 비서와 함께 극장에 가 있기 때문에 자정이 돼서야 돌아온다는 말만 들었지. 상황이 이쯤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조카의 실종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도 잊은 채 경찰서로 가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네. 리버풀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종류의 뉴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 다음 날 조간신문들은 유명 보석상 직원 실종이라는 타이틀로 도배를 했으니까. 윈슬로 씨는 아침 식탁에서 이 놀라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게 됐고 신문과 함께 조카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도착했는데 리버풀에서 보낸 거였지. 윈슬로 씨는 조카가 쓴 편지를 경찰에게 넘겼고 그 내용은 바로 공개됐네. 슈바르트가 쓴 편지는 조용한 상업도시에 전례가 없는 파장을 일으켰지. 철문이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에 보석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세메네츠 왕자를 찾아갔는데 보석의 가치는 약 16,000파운드였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 왕자는 감탄하며 10만 500파운드가량의 목걸이와 펜던트, 팔찌를 골랐고 슈바르트 씨는 사업가답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네. 물론 현금으로 지불하길 바라겠죠. 특히 외국인과 거래를 할 때는 수표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영국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다니죠. 현금으로 10만 500파운드를 가지고 다니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요. 영수증을 써주시면 미서 랑베트가 지불할 겁니다. 왕자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네. 그리고 왕자는 자신이 고른 보석을 슈트케이스에 넣었는데 젊은이는 은장식이 있는 아름다운 슈트케이스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어. 그런 다음 종이와 잉크가 준비되자 젊은이는 영수증을 작성했고 그동안 비서인 랑베트는 옆에서 영국 은행이 발행한 100파운드짜리 지폐 105매를 세고 있었네. 그런 다음 슈바르트 씨는 매우 교양 있고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 그는 복도에서 지배인 베티트 씨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네. 젊은이가 호텔로 나와 세인트 조지 홀을 향해 건너려는데 멋진 모피코트를 입은 신사가 근처에 정차해 있는 마차에서 재빨리 내리더니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권위적인 말투로 말했네. 나는 이런 사람이요.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겠소? 머리 위 가로등 불빛에 비친 러시아 황제의 비밀경찰 드미트리 슬라비안스키 브르그레네프라는 이름을 받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과 중요한 직책의 주인공은 방금 전 내린 마차를 가리켰고 왕자 손님에 대한 의심이 든 슈바이트는 가방을 움켜쥐고는 그 남자를 따라갔어. 두 사람이 마차에 앉자마자 낯선 남자는 억양은 좀 서툴지만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지.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선생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불안한 마음에 본능적으로 왕자로부터 받은 지폐가 가득 든 가방을 움켜주었네. 그래요. 예의 바른 러시아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왕자는 그 지폐로 당신을 속인 것 같습니다. 속였다고요? 불쌍한 청년이 말했지. 나는 내 동족을 구분하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무슨 왕자라고 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군요.
당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지폐들은 그 어떤 은행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돈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젊은이는 삼촌과 자신이 품고 있던 의심이 떠오르면서 지폐가 가짜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받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스스로 저주했어. 의욕에 휩싸인 젊은이는 불안한 손으로 지폐를 꺼냈고 침착한 러시아인은 성냥을 켰네. 자, 여길 보십시오. 러시아인이 지폐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지. 출라번의 서명 W. 저는 영국 경찰은 아니지만 수천 장의 진짜 지폐 중에서 가짜 W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봐왔으니까요. 불쌍한 젊은 슈바르트는 영국 은행의 지폐를 많이 본 적이 없으니 서명에 적힌 W가 가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상대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럼 저 호텔에 있는 왕자는? 젊은이가 말했네. 당신과 나처럼 저자는 왕자가 아닙니다. 황실의 비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지. 그럼 보석은요? 윈슬로 씨의 보석이요. 그 보석은 찾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요.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그 지폐가 보석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폐를 위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7년이라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저 왕자라는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는 보석을 다시 넘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그는 위조 지폐 말고도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당신과 나는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협조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젊은 독일인이 기뻐하며 말했네. 윈슬로 씨와 바살 씨는 저를 믿었는데 전 정말 바보 같았어요. 너무 늦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 늦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경찰이 마차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말했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호텔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왕자는 아직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러시아 경찰은 감시하는 일에 익숙하죠. 그러니 감시는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이 마차에서 기다리세요. 바깥은 안개가 짙게 껴서 위험하니 여기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자, 그럼 지폐를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 남자는 모자를 들어 올리고 지폐를 멋진 모피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네. 그러는 동안 슈바르츠는 남자의 코트 안에 있는 제복이 눈에 들어왔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이라면 영리한 악당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렇게 러시아 비밀 경찰은 재빨리 마차에서 내렸고 슈바르츠는 혼자 남겨졌네. 그래, 그는 혼자 남겨졌어. 구석의 노인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0분, 15분 시간이 흘러갔지만 제복을 입은 멋진 경찰관은 돌아오지 않았지. 자신이 다시 한번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후였어. 그는 세메니치 왕자가 사기꾼이라고 믿을 만한 준비가 돼 있었고 이런 의심 속에서 교활한 악당에게 너무나도 쉽게 먹잇감이 돼버린 거야. 노스웨스턴 호텔 홀 직원에게 물어보니 슈바르츠가 말한 인물은 호텔에 들어온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 젊은이는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메네츠 왕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 왕자는 그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네.
비서는 왕자의 편지를 받아 적고 있었고 시중은 그 옆에서 왕자의 저녁 외출복을 준비하고 있었지. 슈바르츠는 왕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어. 왕자가 보석을 넣어둔 슈트케이스가 보였고 거기에는 비서가 지폐를 꺼냈던 가방도 놓여 있었지. 슈바르츠는 망설임 끝에 러시아인에게서 받은 명함을 건네며 비밀 경찰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 왕자는 놀랍도록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지. 하지만 그는 젊은 보석상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는 보석과 영수증 그리고 슈바르츠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지폐 다발을 보여주면서 마차 안에서 영리한 악당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해줬지. 나는 보석값을 영국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로 지불했습니다. 슈바르츠 씨, 내가 사기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기 전에 호텔 지배인에게 나에 대해 물어봤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고는 귀족 족보가 기재된 고타 영감을 보석상에게 보여주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네.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외국 국적의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거래를 하기 전에 이 작은 책자 한 권만이라도 공부를 해둔다면 실망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고타의 영감 797페이지를 찾아보셨다면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테고 소위 러시아 비밀경찰이라는 거짓말을 처음부터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슈바르트 씨는 호텔을 떠났네. 의심할 여지 없이 사기를 당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리버풀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 도둑을 체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 그는 왓슨 형사와 면담을 했는데 지폐를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지. 지폐 번호를 적어둘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말이야. 윈슬로 씨는 조카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조카를 집에서 내쫓고 싶지는 않았어. 그는 슈바르트의 편지를 받자마자 왓슨 경감의 도움을 받아 노스가에 숨어있던 조카를 발견했네. 불행한 젊은이는 이 끔찍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혹은 돈가방을 훔친 도둑이 잡힐 때까지 숨어 지내려 했던 거야. 경찰은 슈바르츠를 마차로 유인한 남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네. 젊은이의 진술에 따르면 러시아 사기꾼의 복장은 매우 특이했는데 마차에서 내린 그를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멋진 모피코트에 긴 수염은 다소 안개가 자욱한 12월의 오후 4시라 하더라도 눈에 띄었을 테니 말이지. 모든 수사는 헛수고로 끝났고 슈바르츠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네. 신문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리버풀 미스터리라고 불렀지. 경시청에서는 리버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유명한 탐정 페어번을 파견해 수사에 도움을 줬지만 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그 사이 세뮤니츠 왕제의 일행은 리버풀을 떠났고 왕제의 이름을 더럽히고 윈슬로 씨와 바살 씨에게 10만 500파운드를 강탈한 도둑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구석의 노인이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이야기하는 동안 긴 목을 타고 올라간 셔츠의 깃과 넥타이를 고쳐맸다. 독특하고 요란한 패턴의 체크무늬 트위드 양복을 입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며 구석에서 키득키득거리는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이런 반응이 노인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휴가를 위해 옷을 차려입은 대머리 부관의 모습으로 폴리를 바라보았다. 물론 처음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돌았네. 노인이 말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던 가설은 슈바르츠가 엉터리 이야기를 지어냈고 그가 바로 진짜 도둑이라는 거였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매우 부유한 상인인 슈바르츠의 아버지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만 500파운드의 수표를 윈슬로 씨와 바살 씨에게 보냈네. 윈슬로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재빨리 알려 리버풀의 모든 사람들이 슈바르츠에 대한 의심을 빠르게 걷어들였지. 다음은 왕자와 그의 일행에 대한 의심이었어. 오늘날까지도 리버풀과 런던 시민들은 이 가설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러시아 경찰과 공범이라는 거야.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럴듯하지 않나. 윈슬로와 바살 씨는 러시아 왕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만 했어. 하지만 이 가설도 무너졌는데 범죄 수사관으로 명성이 자자한 베어번 형사의 능력은 명성과는 반비례했던 모양이야. 그는 리버풀과 런던의 큰 환전상을 수사했는데 곧 세뮤니츠 왕자가 영국에 도착한 이후 엄청난 양의 러시아와 프랑스 화폐를 영국 화폐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3만 파운드 이상의 지폐가 왕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는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10,000파운드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감옥행과 고된 노동형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였네. 그러나 왕자의 유죄 이론은 영국 경찰 머릿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들은 러시아로부터 세뮤니츠 왕자의 정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고 그의 지위와 재산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나 그의 비서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네. 그들은 모든 유럽 수도의 경찰과 연락을 취하며 공조수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도둑놈들이 훔친 돈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시간만 벌어진 꼴이 됐네. 범인이라 폴리가 말했다.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젊은 슈바르츠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겠나. 구석의 노인이 흥분한 듯 꿈틀거리며 말했다. 슈바르츠가 부유한 러시아 왕자를 만나러 갔다가 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왕자와 그의 비서 외에는 없잖아요. 폴리가 말했다. 방금 경찰이 왕자와 그의 비서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경찰과 자네는 자기 코 앞만 볼 뿐 더 멀리 볼 생각은 하지 않는군. 윈슬러와 바살 씨는 그 수사에 돈을 많이 들여 별도로 수사를 했어. 윈슬러 씨는 이 사건으로 9,000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바살 씨는 달랐네. 경찰이 이 사건에 감도 못 잡고 있기에 나는 수고를 무릅쓰고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 그러니까 바살 씨는 회사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파트너였는데 최근 종업원에서 파트너로 승진해 수익의 10%를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된 거지. 하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어. 어머나,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거야. 모든 사건에서 가장 먼저 알아내야 할 것은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가 동등한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라네. 그건 그렇지만 잠깐, 그 밖에도 더 알아낸 게 있네. 바살 씨가 사업 수익으로 1년에 500파운드 이상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지. 나는 그가
엘버트 테라스에 있는 좋은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 집의 임대료는 1년에 250파운드라네. 그는 투기와 경마, 도박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유지했는데 알다시피 투기와 도박은 빚더미와 파멸의 대명사라네. 당시 바살 씨가 빚을 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약 1000파운드의 손실 이후에 그는 이전보다 더 멋지게 집을 꾸몄고 이후 1년 만에 랭커셔 앤 리버풀 은행에 상당한 액수가 든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폴리가 말했다. 뭐가 말인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 실행하는 거라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24시간의 시간이 있었네.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었을까? 마을 외진 곳에 있는 인쇄소에 가서 그럴듯한 명함을 인쇄하고 이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중고 의상실에 들어가 제복과 모피코트, 가짜 수영과 가발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겠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야. 단, 이 계획을 대담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슈바르츠는 영국에 온 지 보름이 조금 넘는 외국인으로 바살이 엉터리 영어를 쓴다면 젊은이는 그가 보석상의 파트너라는 걸 눈치채기 어려웠을 걸세. 나는 그의 삼촌의 터무니없는 편견과 러시아 왕자에 대한 의심만 아니었다면 슈바르츠가 왕자를 위조 화폐범으로 믿고 돈을 건네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왕자의 말대로 영국 상인들에게 고타 영감은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범인은 정말 영리하지 않나. 나라도 그렇게 대담하게는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무척 의미심장했다. 폴리가 노인의 이론에 반론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고 폴리는 리버풀 미스터리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